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판구조론 얘기를 할 건데, 지난번에 선생님 한 것처럼 판구조론이라는 거는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양적 확장설을 모두 포함한 개념, 그거를 이론으로 만든 거를 판구조론이라고 부른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륙이동설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대륙이동설, 베게너라는 과학자가 만들었습니다. 베게너는 기후학자였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륙이 이동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가설을 내세우는 거죠. 베게너에 따르면 고생대 말기, 중생대 초기에는 모든 대륙이 하나로 모여있는 초대륙,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판게아라 불러요. 판게아가 존재했으면서 중생대 초부터는 이게 이제 분리가 돼서 현재의 수륙 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가설, 이거를 멘틀 대류설이라 부릅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지구의 나이를 보면 0살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가 46억 년입니다. 46억 살이야. 근데 이거를 통째로 보지 않고 이거를 크게 시대를 4개로 나누어요. 우리나라 그 한국사를 뭐 고려시대, 뭐 신라시대 이렇게 조선시대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지구의 나이도 역시 여러 개로 구분 지어 봅니다. 첫 번째 시대를 선캄브리아 시대라 불러요. 선캄브리아. 선캄브리아대. 두 번째를 고생대, 세 번째를 중생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신생대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신생대에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베게너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고생대 말부터 중생대 초 여기 있죠. 여기에서는 대륙이 하나로 이렇게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큰 덩어리. 현재는 어떠냐면 이게 이제 현재는 5대양 6대주죠. 그래서 대륙이 6개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과거에는 하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분리가 돼서 현재의 5대양 6대주를 이루었을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게 베게너의 주장입니다. 그때 이 고생대 말부터 중생대 초기에는 하나로 모여있다가 중생대 초부터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때 이 이름 이거 거대한 초대륙을 판게아라 부릅니다. 판게아. 그래서 과거에는 판게아였는데 현재는 5대양 6대주로 대륙이 6개로 분리가 됐을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게 대륙이동설의 주장이죠. 이 베게너는 이 가설을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밑에 보면 필기해야 되면 잠시 멈춰서 해도 돼. 밑에 보면 4가지 증거를 제시를 해요. 첫 번째, 해안선의 일치, 두 번째, 고생물 화석의 분포, 세 번째, 빙하의 흔적, 네 번째, 지질 구조의 연속성인데 첫 번째, 해안선 일치 같은 경우는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남아메리카 동해안과 아프리카 서해안의 해안선이 일치하는 것을 첫 번째 증거로 제시를 해요. 여기 보면 여기에 남아메리카 대륙 오른쪽에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있고요. 아프리카가 왼쪽으로 이렇게 훅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야. 지도를 선생님이 잠시 그려보면 북미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되고 다시 뭐 이렇게 돼 있고 아프리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긴 거죠. 여기 이 이게 남미 그리고 이게 아프리카. 남미의 오른쪽과 아프리카의 왼쪽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 사이에 이거는 대서양 바다죠. 바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 해안선이 마치 하나였다가 두 개로 쪼개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지.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붙이면 이거 옛날에 하나로 붙어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뭐 하나의 비스켓이 있었는데 그게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그 절단면이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대륙이 원래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 해안선 일치요. 두 번째는 메소사우루스 화석과 육상식물인 글로소프테리스 화석이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산출이 된다라고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륙이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잖아. 네, 5, 6개 떨어져 있어. 이건 예시야, 예시. 모든 대륙에 다 있다는 건 아니고. 자, 근데 메소사우루스 화석이라는 이 동물 화석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나오는 거지. 그리고 육상식물이라고 보이는
저 클로소프테리스 화석이 여기도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륙이 떨어져 있으면 원래 바다를 두고 대륙이 떨어져 있으면 이제 다르게 진화해 나갈 수밖에 없어. 그 환경이 다르니까. 우리 인류도 다르게 진화하는 것처럼 사람도 다르게 진화하는 것처럼 식물이나 동물도 그래요. 근데 대륙이 떨어져 있지만 얘들의 유전자나 이런 것들이 거의 일치한다는 거지. 대륙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얘들이 다 똑같은 모양이 나올 수 있어? 똑같은 형태가 나올 수 있어? 이거는 이제 백앤원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옛날에 얘들 이거 다 하나로 모여 있었어. 이렇게 넷, 다섯 이렇게 모여 있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저 메소사우루스랑 글로소프테리스 얘들은 이렇게 이제 이동이 가능했다는 거지. 물론 식물은 포자나 다른 형태로 이동을 했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얘들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동이 가능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들이 분리되니까 떨어져 있는 것뿐이야.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지. 과거에는 붙어 있었는데 현재는 떨어져 있어가지고 각각 다른 대륙에서 발견되지만 얘들의 유전자가 일치하는 이유는 과거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빙하의 흔적. 빙하의 흔적은 적도에서 발견되는 빙하의 흔적, 빙하의 이동 방향을 역으로 추정해 보니까 빙하의 중심이 남극에 위치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거는 여기 있는 그림 바로 이용을 할게요. 여기에 적도가 있어요, 적도. 그런데 여기 보면 적도 근처에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 지금 밑에가 이게 남극이거든. 근데 남극을 벗어난 이 지역에도 빙하가 있었던 흔적이 있다는 거지. 이거 뭐야? 적도 근처에 어떻게 빙하가 있을 수 있어? 이거는 백앤너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옛날에 얘들 다 여기 남극 근처에 있었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들이 다 이렇게 이동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옛날에 남극에 있었을 때의 빙하 흔적을 가지고 적도 부근으로 지금 이동했기 때문에 적도 근처에 있는 저 땅에도 빙하 흔적이 발견될 수 있어 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됐죠? 이게 이제 빙하의 흔적이고, 네 번째, 지질 구조의 연속성입니다. 멀리 떨어진 북아메리카, 영국, 스칸디나비아 반도 산맥의 지질 구조가 연속적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유럽이 이렇게 있고 아프리카 이렇게 있고 북아메리카 대륙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면 잠시만, 이거 있죠. 이 대륙이 이 지질 구조가 유럽에도 보이고 북아메리카에도 보이고 아프리카에도 보인다는 거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선생님이 이거 왼쪽에 했던 이 그림 이용할게요. 이거 이용할게. 여기도 조금 있고요. 여기도 조금 있고 뭐 여기도 조금 있는 거야. 근데 얘들이 성질이나 그런 것들이 거의 비슷해. 이 지질 구조를 구성하는 암석 성분이나 그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를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이게 하나의 이 지질 구조가 완성이 된다는 거지. 여기 위에 부분은 유럽 거, 여기는 북아메리카 거, 여기는 아프리카 거지만 얘들이 하나로 연결돼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원래 하나였는데 지금 떨어져서 서로 다른 지역에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이거 하나로 붙어 있었을 거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백앤너가 네 가지 근거를 가지고 대륙 이동설을 주장을 해요. 그렇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 여기 보면 대륙 이동설의 한계가 나오죠. 대륙이 이동하는 원동력을 설명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대륙이 이동한다는 건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변화거든. 당시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륙이 이동한다는 거를 이제 체감을 못 한다는 거지. 지난번에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지구가 자전하고 있지만 우리가 자전을 못 느끼는 것처럼 대륙이 지금 현재도 이동하고 있다는 거라는 거거든. 이 백앤너에 의하면. 근데 우리가 대륙 이동하는 걸 느끼지 못하잖아. 그래, 대륙 이동한다는 거 100번 양보해가지고 오케이. 근데 이거 누가 이동시켜? 이 거대한 땅덩어리 누가 이동시켜라고 했을 때 백앤너는 그거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대륙이 이동하는 그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홈스라는 과학자가 나와요. 홈스라는 과학자가 이제 자, 대륙 이동하는 거 멘틀 때문에 그래 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지. 여기 보면 밑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방사성 원소 붕괴열과 고온 지구 중심부에서 공급되는 열,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멘틀 상하부의 온도 차이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대륙이 이동한다는 가설. 이게 멘틀 대류설입니다. 보면 이렇게 보죠. 여기 밑에 이제 멘틀이 있고 여기 위에 이제 대륙이 있어요. 대륙. 지각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 중심부에 이제 핵이 이렇게 있죠. 자, 그때 이 멘틀 안에서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핵 주위로부터 열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렇게 열이 나오고, 열이 나오면 아래쪽은 따뜻하고 이 핵으로부터 먼 쪽은 좀 차갑겠죠. 우리 둘의 온도 차이가 발생해요. 온도 차이가, 위아래 온도 차이가 발생하고, 두 번째, 방사성 원소 붕괴열이 만들어집니다. 원소 붕괴열. 쉽게 말을 하면, 이거 뒤에도 나오겠지만, 쉽게 말을 하면 방사성 원소라는 건 굉장히 불안정한 것들이에요. 질량이 너무 커서 불안정한 애들이야. 근데 얘들이 안정해지려면 질량을 버려야 돼요. 질량이 작을수록 안정한 거야. 근데 방사성 원소는 질량이 커서 불안정해요. 그래서 얘들이 질량을 반으로 쪼개면서 주변에 열을 방출을 하는데, 그거를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면서 방출되는 열이라고 해서 방사성 원소 붕괴열이라 불러요. 근데 멘틀 안에는 방사성 원소가 많아요. 여기 많아. 그래서 얘들이 붕괴하면서 방출되는 열들이 많다는 거죠. 이 멘틀 입장에서는. 그래서 멘틀 입장에서는 이 방사성 원소 붕괴열과 고온의 지구 내부로부터 공급되는 이 열, 이 두 가지, 두 번째,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멘틀 상하부의 온도 차이가 발생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따뜻한 멘틀이 올라오고 위에 있는 차가운 멘틀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게 대류가 발생한다는 거지. 얘들이 섞이기 시작해. 멘틀이 섞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멘틀이 있고 위에 지각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와서 내려가려고 하고 올라와서 내려가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지각이 딱 쪼개져 가지고 이쪽으로 좀 움직이고 일로 움직이고, 그럼 지금 대륙이 이동할 수 있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죠. 멘틀이 대류하기 때문에 지각이 움직일 수 있다, 대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홈스는 설명을 합니다. 이때 그 멘틀이 대류한 이유를 1번, 2번 이 두 가지로 말을 해요. 1번, 2번. 방사성 원소 붕괴열과 고온의 지구 중심으로부터 공급되는 열, 이 두 가지로 멘틀이 움직일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지각이 이동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홈스 설명을 해요. 그리고 밑에 보면 멘틀 상승하는 부분에는 새로운 해양이 형성되거나 되고 멘틀이 항항하는 부분에는 산맥이나 해구가 형성되라고 주장을 했어요. 홈스가. 사실 이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게 더 방사성 원소 붕괴열과 고온의 지구 중심으로부터 공급되는 열 때문에 멘틀 상하부 온도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대륙이 이동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했지만 역시 이것도 오래 가지 않아요. 당시 과학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해.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그걸로 인해서 발명되는 과학 기술이 있는데 음향 측신법이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음향 측신법이 나와가지고 과거에 묻혀있던 대륙이동설과 멘틀 대류설이 다시 대두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음향 측신법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음향 측신법 발음이 안 돼요. 음향 측신법. 자, 음파를 이용해 가지고 수심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지난번에 선생님 그림 하나 그렸었는데 이렇게 있어. 이게 바다가 이렇게 있어. 여러분들 그 전쟁이 일어나면 뭐 하늘에서도 일어나고 땅에서도 일어나고 바다에서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바다가 이제 문제야. 바다가 보면 여기 배가 이렇게 있고 밑에 잠수함이 지나가요. 잠수함. 그 잠수함이 어뢰를 발사해 가지고 배를 이렇게 침몰을 시키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다 밑에 있는 이 잠수함을 찾는 게 이제 문제인 거야. 얘들이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는지 어뢰를 발사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배에서 음파를 쏘아 보내가지고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하면
잠수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지. 우리 어떤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 그 뭐 잠수함 안에서나 배에서 여기 중심을 두고 뭐 띠디디디딩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주변으로 이렇게 동심원이 퍼져나가는 거 있죠. 띠디디디딩 그러다가 여기 뭐 발견이 돼. 여기 뭐 누가 있다. 적 잠수함이 있다. 이런 거 발견해내는 거 있죠. 띠디디디딩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것도 음향 측신법입니다. 음파를 발사해 가지고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면 여기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지. 그거를 이 지질학에도 활용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음향 측신법을 이용해 가지고 해저의 지형을 그렸으며 해령과 열곡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지. 아까 홈스가 주장했던 이런 해구나 바다의 산맥, 새로운 해양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 음향 측신법으로 알아냈다는 거죠. 이거는 해령에 가깝지만 새로운 해양보다는 해령을 발견해낸 거에 가깝긴 하지만 어쨌든 과거의 과학자들이 주장했던 바다 밑에 일어나는 일들을 음향 측신법으로 직접 관측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관측을 했다는 거. 지난번에 선생님 그림 그린 것처럼 이렇게 바다가 있고 배가 이렇게 있고 지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음향 측신법을 이용하면 갔다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거죠. 그럼 여기 A 지역과 B 지역 중에서 B 지역이 훨씬 더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B 지역이 훨씬 더 깊은 지형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 배가 한번 이렇게 훅 이렇게 지나가면 바다의 지형이 슉슉슉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해령과 열곡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해양적 확장설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음향 측신법 원리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음향 측신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수심은 2분의 속도 곱하기 시간이겠지. 간단해요. 여기서 갔다가 삥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이때 속도가 V고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다면 걸리는 시간이 T라면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갔다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거리가 아니고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 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리는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그런데 이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갔다가 돌아온 데까지 걸리는 거리가 아니고 갈 때까지 거리만 구하면 수심을 구해낼 수 있잖아. 나는 수심을 구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나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수심은 2분의 속도 곱하기 시간을 쓸 수 있고 이때 이 속도는 뭐냐면 우리는 음향을 이용할 거니까 음파입니다. 음파의 속도라고 볼 수 있어요. 됐죠? 음향 측신법을 이 계산식을 이용하면 바다의 지도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됐죠? 보면 그 바다의 그 형태가 다양한데 그 뒤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주로 이제 해령 그리고 해구를 찾는데 음향 측신법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바다의 지도를 그려보면 해령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해령은 이렇게 돼 있고 해구는 뒤에 없네. 다시 해령은 이렇게 돼 있고 해구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뒤에 배우겠지만 해령은 바다에 있는 산 같은 거예요. 산맥이고 해구는 판이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이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향 측신법을 이용하면 해구가 훨씬 더 깊은 바다로 볼 수 있다는 거지. 되겠죠? 아까 이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알아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됐죠? 자, 음향 측신법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지난번에 말했던 대륙이 동설과 멘틀 대류설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해양적 확장설이 이제 정점을 찍어요. 야, 이거 맞아! 라고 설명을 해버리는 거지. 해양적 확장설에서.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데
해저 확장설은 이제 헤스라는 과학자가 주장을 해요. 멘틀 대류의 상승부인 해령에서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형성되고, 그리고 해령을 중심으로 확장되며, 멘틀 대류의 하강부인 해구에서는 오래된 해양 지각이 멘틀 속으로 섭입하면서 소멸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그리죠. 다시 이렇게 그릴게. 미안, 그림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해령, 이게 해구입니다. 해구. 그리고 밑에 있는 멘틀은 해령에서는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멘틀. 이제 멘틀의 상승부에는 해령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멘틀 상승부. 아까 선생님이 멘틀은 대류한다고 했었죠.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해령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내려가는 이 부분에서는 멘틀 하강부, 강부에서는 해구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해구에는 보면 이게 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기분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기존의 판이 소멸한다. 판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서는 기존의 지각이 소멸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는 멘틀 상승부는 이렇게 마그마가 쭉쭉쭉 나온단 말이야. 이 마그마가 굳으면 또 새로운 땅이 돼요. 그래서 해령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져. 형성.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게 해저 확장설입니다. 그러면서 바다는 확장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이건 뒤에 더 자세히 나올 거니까 이 정도만 하고 해저 확장설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보면 증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이 얘기거든. 이 얘기가 이렇게 이쪽 얘기거든요. 보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해령과 관련된 증거입니다. 해령과 관련된 증거. 해령을 좀 더 확대해서 그려볼게.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산맥이라고 생각하면 돼. 산 같은 거예요. 산 같은 거 이렇게 돼 있는데, 바다 여기 위에 그 물이 이렇게 있고, 자, 시간이 지나면 여기 위에 물 안에 있는 것들이 슉 이렇게 가라앉으면, 저 깊은 바다거든요. 슉 가라앉으면 여기 위에 이렇게 이 퇴적물들이 쌓여요. 퇴적물들이 쌓여요. 이거를 이제 바다에 쌓여서 해양 퇴적물이라고 부르는데,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퇴적물이라는 건 다양해요. 뭐 바다 속에 있는 동물들의 사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바다에 떠다니는 모래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깊은 바다로 쑥 가라앉는단 말이야. 해령 위에도 쑥 가라앉을 거라고. 자, 그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해양 지각과 해양 퇴적물의 두께 및 나이의 분포를 먼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해양의 나이가 멀어질수록 많아져요. 해양의 나이가 멀어질수록 많아. 첫 번째. 이게 지금 해령이거든. 해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멘틀 상승부가 양쪽으로 이렇게 확장되기 때문에 새로운 지각이 나오면 여기가 새로운 게 계속 만들어지고요. 이 기존의 것들은 멀리 밀려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면 밀려나고,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면 양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요. 자, 그때 보면 해양 지각의 나이는 그러면 어디가 제일 많겠어? 해령에 가까울수록 많아? 해령에서 멀수록 많아? 해령에서 멀수록 많겠죠. 해령에서 멀수록. 이렇게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져요.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는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다.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많은. 해령에서 이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해양 퇴적물의 두께 및 나이를 보는데 두께를 보면 역시 두께를 보면 멀리 있을수록 이 두께가 멀리 있을수록 두꺼울 수밖에 없어. 두꺼움. 쌓이다 보면 두꺼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이 또한 멀리 있는 것들의 나이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께와 이거 관련이 있는 건데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보자고. 땅이 이렇게 하나가 쌓이면 이렇게 보자. 바다가 이렇게 있고 땅이 한 겹 쌓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위에가 또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또 위에가 또 쌓여요. 그러니까 밑에 있을수록 오래됐고 위에 있을수록 젊은 애들이야. 젊은 애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두께가 두껍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오래된 애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오래됨. 여기는 비교적 젊은 애들이야. 젊은. 그러다 보니까 해양 퇴적물의 두께와 나이 또한 멀어질수록 두껍고 나이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멀어질수록 두껍고 나이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이거 해양 지각의 나이 멀어질수록 나이 많아지고 해양 퇴적물의 두께와 나이 또한 멀어질수록 많아진다. 그러니까 해령을 기준으로 멀어질수록 다 많아진다는 거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해령이 진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헤스가 주장한 것처럼 해령이 있어. 그리고 해구도 있어.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 첫 번째 증거는 해령이 있음을 증명한다는 거죠. 해령을 기준으로 얘들이 다 대칭적으로 뭔가 지금 분포하고 있는 이것들은 다 해령이 있음을 증명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고지자기 줄무늬의 대칭적 분포인데 이것도 역시 해령을 증명해요. 해령. 이거 해령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거 패스하자. 이거는 선생님이 만나서 수업해 줄게. 이 밑에 거 3번부터 먼저 설명하고 2번은 선생님이 만나서 해줄게. 2번은 좀 어려우니까. 잠시 일시정지를 했어. 3번은 이제 해구를 설명합니다. 해구. 선생님 1번 생각해보니까 1번은 너무 내가 복잡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이 해저 확장설부터 다시 한 번 더 해줄게. 자, 해구 경사진 섭입대를 따라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점점 깊어진다. 보면 아까 해구가 어떻게 생겼냐면 해령이 이렇게 생겼고 해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게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소멸하는 쪽이란 말이야. 소멸. 자, 그때 여기도 땅이고 여기도 땅이야. 근데 땅과 땅이 서로 지금 만나가지고 하나가 밑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여기 선생님이 체크한 여기 있죠. 여기 얼마나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 땅과 땅이 서로 막 부딪히면서 끽끽 들어간다고. 얘들이 매끄럽게 칼로 자른 것처럼 훅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요. 얘들이 끽끽 되면서 들어간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러니까 압력을 많이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보면 지금 선생님 체크한 이 부분을 뭐 섭입대 혹은 뭐 베니오프대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는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러니까 마찰이 커요. 마찰이 크면 진동으로 이어지고 이거는 곧 지진이 만들어지는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지진이 발생하는 그 지점을 진원이라 불러요. 진원. 이거 지진이 발생한 지점. 지진 발생 지점. 자, 근데 이 지진이 발생하는 지점을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 보다시피 여기 나오고 이것 따라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거죠. 진원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뭐가 하나가 하나 밑으로 들어가는 이거 해구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해구.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베니오프대를 따라서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거는 해구가 있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해구가 있기 때문에 진원의 깊이가 이렇게 줄지어서 깊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증거를 이용해 가지고
해저 확장설을 설명해요. 이게 제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이게 설명하는데 조금 복잡하게 한 것 같은데 해저 확장설부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 여기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